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다뤄볼 내용은 가상자산 결제 사업은 가능할까? 이 얘기를 왜 가져오게 됐냐면요. 최근에 결제 사업을 하던 우리나라의 유일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가 불술이 되었어요. 이 얘기를 조금 하면서 외국에선 그러면 가상자산 가지고 결제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상자산 사업자 제도는 이 법이 특정금융정보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원래 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거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은 아니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고객 확인 제도라든지 금융사업자들이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들이 적혀 있는 그런 법인데요. 여기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제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2019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2021년 3월에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들에게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6개월 뒤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법에서 의무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2021년 9월까지 사업자들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들에게 이제 신고된 사업자들은 그 법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된 제도인데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어떤 사업자들이 있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사업자도 있고 중개, 매매, 보관, 관리업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뉴스에서 접하는 업체로는 업비트, 빗썸, 곱박스, 코빗, 코인원 여기는 교환업자, 거래업자라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업자는 보관업자였습니다. 결제사업자였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자들 중에 보관업자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K다, 코다 등등 업자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업체는 P라는 업체로 제가 익명화를 할게요. 이 사업자는 이제 앞에 얘기를 해버렸네요. 이것도 편집해 주시겠죠? 결제 이 사업자가 최근에 이제 변경 신고를 했는데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렇게 사업자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요건이 있어요. ISMS라는 제도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 체계 인증 체계인데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안관리 체계가 잘 설비됐다는 이런 입증을 하기 위해서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 인증을 주게 돼요. 보안제도가 잘 정비됐다라는 내용으로 ISMS라는 인증을 주게 됩니다. ISMS가 있는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냥 보관업자, 나는 보관만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교환하는 교환업자를 할 거야. 그리고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꿔주는 교환업자를 할 거야.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이 제일 따기가 힘들어요. 비트코인과 원화를 바꿔주는 사업자를 할 테야 라고 한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좌라는 걸 또 받아야 돼요. ISMS만 있으면 되는 업자들도 있죠. 아까 위에 두 개. 보관만 할 거야. 아니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교환 또는 비트코인하고 폴리곤하고 교환 이렇게 암호화폐끼리만 교환할 거야 라고 하면 ISMS만 있어도 되는데 내가 현금하고 교환해 줄 거야 라고 하면 은행에 확인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1번, 2번과 3번의 난이도 차이는 1대 1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을 설득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가 큰 사업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은행에서 이런 확인서를 또는 실명 확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P업체는 처음에 보관업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자기의 계열 회사를 통해서 이제 현금으로 이제 가맹점에 정산해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P라는 코인을 가지고 가맹점, 편의점이 가맹점이면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면 편의점에서 콜라를 받아오죠. 그러면 가맹점은 P라는 코인을 대가로 받았어요. 그럼 그 P라는 코인을 가지고는 자기가 직접 거래소에 만약에 가져가서 환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이 사업자 가맹점 입장에선 좀 번거롭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격이 변동될 때 좀 불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가맹점이 막 늘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P라는 코인을 발행한 업체에서 P코인을 이제 자기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아오고 그리고 그 P코인을 계열 회사에게 다시
매도를 해서 계열 회사는 피코인의 대가를 P에게 주고 계열 회사가 다시 정산을 해서 현금을 가맹점에게 넘겨주는 이런 약간 복잡한 구조를,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구조를 아무튼 이렇게 우회적으로 결제를 해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고를 이제 하면서 금융 당국에서 뭐라고 했냐, 피코인을 발행하고 이제 요거를 가맹점으로부터 피코인 받아온 업체는 어쨌든 피코인을 보관하는 건 맞으니까 보관업체로 신고가 됐는데, 그 대신 이 중간에 결제를 이제 우회적으로 해주는데 사용되는 계열 회사 너네도 가상자산을 취급하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로 추가로 신고를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런 조건부 신고 수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업체는 계열 회사가 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준비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자기네가 그냥 모든 걸 직접 수행하기로 하고 이제 자기네가 직접 현금을 결제 정산까지 해주는 구조로 변경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자기네가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받아서 뭐 원화로 변경해 주는 것과 유사한, 결과적으로는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사한 구조가 됐잖아요. 사업 구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 구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코인을 받아서 현금으로 전환해 주는 이런 업이 되니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은행 계좌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이 업자는 은행 계좌를 발급받아야 완전한 신고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건부로 이제 신고 수리가 2022년 4월에 됐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원화 결제를 위한 이제 어떤 은행으로부터의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는 당국으로부터의 지시를 받았고, 당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원화와 관련된 원화를 취급할 수 있는 실명 확인 계좌라고 하거든요. 실명 확인 계정을 발급받기 위한 노력을 막 수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요 확인을 받지 못했어요. 최근에 2023년 1월에 변경 신고와 관련해서 불수리되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1년의 과정이, 그래서 처음엔 보관업자로 신고를 했다가 그 다음에 변경 신고를 하기로 해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원화와 교환을 하기 위한 이제 과정인 원화 결제와 관련된 요건들을 이행을 하는 노력을 수행했지만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좌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신고는 불수리가 된 이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약 한 달간의 시간을 줬고, 그 한 달 동안은 이제 지금 기존의 사업을 좀 제대로 정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라라는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결제 사업이 지금 이행이 쉽지 않게 되는 그런 사안이고, 만약에 결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거래소나 이렇게 원화 결제가 가능한 업체와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자기 스스로 이제 실명 확인 계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외국에서는 과연 결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흔히들 말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급 결제를 위해서 이제 가격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서 1USDT라고 치면 1달러와 거의 동일한 가치를 갖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가맹점이나 제가 뭐 편의점 업자다, 1USDT를 받았다. 그러면 거래소 가면 그냥 1달러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1달러와 동일하거든요. 수수료만 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비트코인을 내가 결제를 받는다. 그럼 비트코인은 가격이 자꾸 변해요. 어떨 때는 뭐 3천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8천만 원인 줄 알고 받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뭐 5천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가맹점 사업자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물론 1비트코인이 5천만 원일 때 받았는데 이게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리스크가 좀 큰 거예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가와 관련돼서 항상 원가 이상으로 이제 자기가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사실 뭐 금융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물건을 판매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제 대금과 관련해서 이 가격 변동성이라는 리스크가 굉장히 좀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방해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사업이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차원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페이팔이 이런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게 페이팔에게 유리한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조는 페이팔이 굉장히 가맹점이 많잖아요. 거기서 쇼핑과 결제를 할 때 가상자산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우선 결제 수단을 붙였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페이팔이라는 업체는 뉴욕에서 비트 라이센스라고 하는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우선 받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가맹점으로부터 결제를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실시간 정산을 이제 자기들이 해주고 현금을 바로 전송해주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페이팔은 대신에 받은 가상자산을 팍소스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자기들은 이제 가상자산을 가맹점으로부터 받고 바로 거래소를 통해서 달러로 전환해서 이제 수익으로 반영하는 이런 구조로 이 설계를 했고, 물품 대금은 당연히 달러로 이제 물품 업자한테 지급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문제는 가격 변동성이 있을 때 그 리스크를 사실 페이팔이 부담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가맹점 업자한테는 7시 30분에 물건을 판매했고 그때 이제 시세로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달러로 이제 결제를 해주고 자기들이 받은 비트코인은 그보다 이제 이후 시점에 매도하게 되겠죠. 현금화 할 텐데 그때는 뭐 가격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만큼 손실 보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대신 오르면 또 오른 만큼 수익은 보겠죠. 이런 구조를 취했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과연 이 비트코인이 워낙에 막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페이팔에게 수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을 이제 확장한 업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곤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스트라이크라는 커머스 업체가 2022년 4월에 실제로 또 결제를 하기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하기로 발표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자기네 자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향후에 비자나 마스터 같은 데서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빠르진 않지만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진행되던 결제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물론 사업 구조를 거기서 변경을 하겠지만 어떻게 향후 결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그 사업자들이 코인과 코인 간의 거래를 하는 사업 변경을 하거나 또는 가맹점을 설득해서 다른 가상자산을 지급받도록 한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원화를 만약에 가맹점에게 지급하게 되는 구조로는 계속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업 재편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가상자산 결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향후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에서는 한 군데 두 군데씩 조금씩 가상자산 결제를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가상자산 결제가 가능하도록 될지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지 조금씩 제가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